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4일 월요일을 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골프 여신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경현님 반갑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예쁜이님 아까 눈에 들어왔는데 또 갑자기 좀 눈에 사라져서 들어와 계시죠? 월요일이니까 사실 굉장히 바쁘게 또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퇴근 시간도 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식구들을 맞이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누군가와의 약속을 위해서 바쁜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제 방송을 듣고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저한테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 월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거죠.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톱은 윤석열 탄핵 종북좌파 못 막으면 국가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인즉슨 오는 9일입니다.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로 일원까지 1,000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라는 예고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아마 서울역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일단의 집회를 보셨을 겁니다. 민주당이 당의 이름을 걸고 정당이 뛰쳐나가서 집회를 연 첫 번째 집회입니다. 22대 국회 처음 야당의 시위가 벌어진 것이고요.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것은 겉에 나온 핑계일 뿐 속내는 이재명이라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곧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1월 15일과 11월 25일 그리고 11월 14일에는 김혜경, 그러니까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법과 선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월 29일에는 이화영의 대북 송금 뇌물 수수 관련 서울 고법의 항소심이 선고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본인의 재판의 선고만이 아니라 본인과 연관된 사람들의 선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지금 어떻게든 이 선거 국면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이 넘어간 이후에 전국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혹시나 자신의 정당에서 나올 것을 두려워하여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을 만들어서 함께 단일 대우로 집회를 하자라는 그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쪽팔렸습니다. 뭐가 쪽팔렸느냐고요? 정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이 자기의 입으로 모두 다 나와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50개 각 옛날 같으면 지구당이라고 부르지요. 각 선거구에서 위원장들이 그 지역을 맡는 위원장, 현역 의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낙선한 위원장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최소한 100명씩만 동원을 해도 몇 명일까요? 바로 25,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동원했을 때 25,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경찰 추산으로 17,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 많이 쳐줘도 지금 나온 숫자가 서울시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각 곳곳에 어느 정도의 며칠에 어느 정도의 운집해 있는가의 실시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회를 하면 무조건 크게 주최자들은 크게 뿔리죠. 뭐 10,000명 모였어도 10만 명 모였다 그러고 10만 명 모였어도 100만 명 모였다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찰 추산이 있습니다. 경찰 추산은 주최 측 추산의 약 10분의 1로 발표를 하지요. 여기에 이제
언론사들이 또 추산을 합니다. 언론사들은 나름 그 옛날부터 집회 시위 기사를 지금 그 누적돼 왔으니까 경찰 측 추산을 자신들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추산을 해보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서 있으면은 대체로 몇 명이 서 있을 것이다. 빼곡히 운집한 것을 확인하고 지금 서 있는 곳의 면적을 그 단위 면적당 숫자로 곱해봐서 전체적으로 추산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런 거 다 전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지금 인파나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또는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하면 당시 서울역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회를 하던 곳 일대에서는 2시부터 4시까지 가장 많이 운집했던 시간대에서의 많이 운집한 기록이 28,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쳐줘봤자 28,000명인데 솔직히 28,000명이 전부 다 시위 인원은 아닐 겁니다. 왜? 그 주위를 지나는 시민들이 거기다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 일대를 원래 사람들이 얼만큼 지나가나를 빼야 되잖아요. 이동인구. 그러니까 그럼 그 이동 인구가 최소한 한 3,000명이라고 뺐을 때라도 많이 쳐봤자 25,000명 정도도 안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30만이 모였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지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대국본이 보수 안보 단체들의 소식을 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일 광화문에서 세종로 일원에서 1,000만 명이 모이자라는 그런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2일에 열렸던 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운동에 대항해 보수 세력의 결집을 촉구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 보수 단체는 지난 2016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지난 2016년도에 똑같이 10월, 11월,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일단의 어떤 가짜뉴스들에 현혹된 사람들이 그 집회를 방관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죄를 전혀 없다라기보다는 탄핵의 어떤 그런 멍해를 씌울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으려면 보수 우파도 거리에 나가야 된다. 아마도 지금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매주 기록을 갱신하고자 독려를 하면서 매주 시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9일 날 이렇게 대응하는 집회를 꼭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전국 안보시민단체 총연합회는 2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집회에 대항하는 그런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촛불 난동은 국민혁명으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촛불이 행동하는 이 사태에 대한민국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시민단체의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보수파 단체의 지금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아시아투데이가 오늘 일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자, 사설로 넘어갑니다. 사설은 일면 톱의 내용과 연관된 사설이 하나 있군요. 야당이 이재명 방탄하듯이 여당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2일 아까 말씀드린 서울역 앞 민주당의 집회 시위에서 썩은이를 뽑아내자는 등 차마 대통령 부부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총공세를 폈다.
라고 하고, 특히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는 불법에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며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민석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집회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일단 과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공격 선봉에 섰는데 그럴 자격이 있나? 전과 사범에다가 이제 곧 15일에 선거법 위반 1심, 25일에 위증교사 1심 판결, 그러니까 선고가 나오고 그 밖에도 쌍방, 대북, 송금 등 국기를 문란시킬 만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 집회를 열면서 선전선동을 한 것을 어떻게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또 다른 사설을 보죠. 검찰 명태균 의혹 실체 밝혀 정치적 혼란 차단해야. 검찰이 3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2시간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데, 저도 봤습니다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김영선의 해명은 일단 강혜경이라는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벌인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공천은 모른다. 모른다라는 건 뭐 윤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했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5선 의원이라면 이 같은 일에 연루되거나 또 무리를 빚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부터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요리조리 숨어 다니고 말도 안 하다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여죄 여부를 묻는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1시간 동안이나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였을까? 이 당에서 최소한 5선 정도 할 정도면 공천과 관련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수혜를 입은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이런 그 당에 누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또 실제로 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손 놓고 지켜만 봤으면서 지금 저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게 과연 맞느냐. 마지막으로 김영선이란 정말 사람은 가장 최악인 게 자기가 낙천했다고 해서 이준석을 칠불사로 불러서 폭로하겠다. 공천을 달라라고 딜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장본인이 어디다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쳐들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사설로 돌아오면 김영선 전 의원의 혐의를 쭉 나열을 하면서 일단 민주당의 윤 대통령 관련 녹음 파일이 조작된 의혹이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배명진 교수 아시죠? 숭실대의 우리나라에서 소리와 관련된 음성 내지는 소리 각각 그런 그 정보와 관련된 가장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숭실대 교수가 새 구간에서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을 강승규가 지금 그 운영위 국감에서 한 말로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되게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 특정한 인물, 특정한 행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창원지검이 너무나 이것을 좀 뭉친다고 할까요? 벌써 작년 12월에 경남 성관이가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당사자인 명태균을 소환하지도 않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서야 뭐 지금 영선 전 의원을 소환한 것,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뒷북을 계속 치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이 굉장히 검찰을 지금 비난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에서 지적하듯이 명태균의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서 더 이상의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창원지검의 사실 의무이자 꼭 해야만 하는 지금 그 상황이다라는 걸 아시아투데이 사설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재명이 항복선언을 했습니다. 항복선언, 항복입니다. 어떤 거요? 금투세를 폐지했습니다. 금투세 폐지가 왜 항복이냐고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단 한 번도 금투세를 뭐 완화하자, 또 뭐 아니면 금투세를 좀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흔들렸던 건 어느 당이지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운동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념, 도그마에 갇혀서 부자들은 돈을 뺏어도 된다, 부자들이 이익을 뺏어야 된다, 이런 로빈훗 신드롬, 자신들이 무슨 로빈훗인 줄 아나 봐요. 홍길동이나 그걸 주장을 하면서 가장 이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두 가지, 부동산 때려잡기,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적이야, 모두 다 악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아이고 주식 많이 가진 사람들 모두 다 부자야, 뭐 이런 프레임을 걸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 중에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액의 20%의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금투세를 지금 도입을 원래 통과는 문재인 정권 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도 사실 이걸 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운동권들이, 밑에 있는 운동권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면 당장 총선에서 득표율이 떨어질 것 너무 자명하고요. 또 문재인이라는 자는 사실 이념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좀 비어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에 이해찬 총리라든지, 그러니까 비서실장 시절에 문재인이 그 당시에 함께했던 그런 외교 쪽 그런 뭐 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증언을 합니다. 도대체 회의에 가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의견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입이 과묵했던 사람이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없었죠. 하지만 통과시키고 나서 일단 유예, 법을 만들자마자 이건 몇 년 동안 유예합시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게 한 번 더 유예가 되고 윤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내년이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고도 한 20일 후면은 무조건 이건 시행이 돼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매력적일까요? 지금은요, 전 세계인들이 국경도 없이 그저 원하기만 하면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주식시장이나 미국의 주식시장보다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서학개미라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지금 투자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은 일단 안정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측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애뉴얼 리포트라든지 또는 그런 계기가 있는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교과서적으로 등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뿌리가 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국장,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아마 국장을 빠져나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미장에 들어갔다. 미국 주식시장을 아마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 빠져나가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지금 민주당 앞에서 계속 시위를 벌였죠. 금투세 폐지하라고. 그런데 진성준이라는 자를 포함을 해서 이 운동권들은 계속 금투세를 폐지 절대 안 된다. 완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내년에 1월 1일부터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라고 옥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지금 고함을 질러댔지요. 그러다가 이재명은 원래 그 총선 직후 총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권 플랜 뭐 만들고 저기 섀도우 캐비닛 그림자 내각이라고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 놀이를 합니다.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진짜 집권을 하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의 차이가 진짜 극히 적었잖아요. 표차가 그때 대선 때.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금투세 아이고 안 되죠. 금투세를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가 1,500만 투자자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아이고 폐지합시다는 못하고 완화합시다라고 했다가 또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근데 기싸움을 한 거예요. 이 당의 운동권들과 그 다음에 이재명 간의 기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론을 해라 그래갖고 찬성하는 쪽 폐지를 찬성하는 쪽 아니면 계속 그대로 시행하는 쪽 해서 토론회도 엽니다. 그리고 온갖 쇼를 다 하다가 지난 4일 날 당 지도부의 결정을 맡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고 민주당 그 결론을 내리려고 온갖 쇼를 다 하고 온갖 정말 이 해프닝도 다 벌였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지도부에 이름한다. 그 간단한 걸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쇼를 했는지 어찌됐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폐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 부글부글 거릴 겁니다. 당내 완전히 왜 탈레반들 있잖아요. 아유 부자는 무조건 나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자들이 다 부자야. 강남에 집 있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했는데 알고 보면 그 자들이 다 강남에 집이 한 채씩 다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은 나빠. 근데 자기 아들 딸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 보내. 이렇게 이선적인 자들이 어쨌든 나만 아니면 돼. 우리 편만 아니면 돼. 저쪽만 때려잡으면 돼. 하면서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재명의 폐지에 대해서 부글부글 대면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왜 이재명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난 2일 벌어졌던 시위가 저는 충격이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본인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다 집결하라 라고 했는데 꼴랑 2만여 명이 집결한 겁니다. 집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고 놓고선 30만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보면 많은 민주당 패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 있게 3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 봤습니다. 또 사석에서 민주당 지금 패널들이나 혹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이고 지금 정말 조금 나왔다라고 공유하면서 조짐이 안 좋다. 즉 동원령을 내려서 신용만 했지만 신용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감이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투세와 관련돼서 낙인을 하나 빡 찍었습니다. 제명세. 금투세는 제명세다. 이재명세다.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합니까? 민주당이 잘하잖아요. 누가 잘합니까? 좌파들이 잘하잖아요. 이렇게 프레임을 딱 해서 낙인 찍어갖고 그대로 공격하면서
상대 당을 무너뜨리는, 상대 집권 한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프레임을 늘 능했다가 자기가 걸려버린 거죠. 제명세. 이 말 듣기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찌됐든 당내에 불만이 있더라도 내가 이 당의 대표고 내가 여의도 짜르야 라는 걸 보여줘야만 했다. 지금은 당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11월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 논란을 계속하다가는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이 아마 도래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쪽팔리지만 금투세를 받아들이는 걸로. 쪽팔리거든요. 쪽팔리죠. 처음부터 자기가 뭐 주장해서 쭉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야말로 뒤늦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쪽팔리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피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은 이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프레임을 걸고 낙인을 찍고 하는 이유는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전쟁터를 만든 거예요. 금투세 폐지하자. 여기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전쟁터 속에서 갇혀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내가 만든 전쟁터에 상대방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근데 더 이상 금투세를 갖고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곳에서 싸울 수가 없다. 퍼플리스트잖아요. 이런 것 촉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손절하고 내가 전쟁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의 지금 항복 선언이 하나 나왔다. 통쾌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김명수가 싸지른 변, 똥이라고 하고 싶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단계만 수준을 낮추겠습니다. 한 단계만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똥이 아니라 변. 김명수가 싸지른 변. 그것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차곡차곡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잘못된 것들을 복원을 하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박아놓은 일부 지법 판사들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 조희대의 지금 청소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김명수가 대자비처럼 어른거립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뭘 말한다고요? 바로 법관 추천제입니다. 법원장, 법관이 아니고 법원장 추천제입니다. 김명수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법원장 추천제입니다. 고등법원장, 예를 들어서 무슨 중앙지법원장, 중앙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이런 법원장들을 옛날에는 기수별로 다 이렇게 챙겨서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자문도 듣고 하면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명수라는 자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법관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해서 1에서 3등까지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바로 그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 이런 순서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장이 말이죠. 법관들의 눈치를 봐요. 왜? 법관들이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그리고 기가 막힌 게요. 공약을요. 나 뽑아달라고 공약을 내요. 근데 그게 딱 그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나온 반장 후보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들입니다. 야근 없애겠다. 아니, 판사님들, 당신들이요, 지금 무슨 기업체의
대리 과장입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원들입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다달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받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돼서 그 월급을 갖고 빠듯하게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도 중요하고 자신의 건강도 중요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반 우리가 그냥 저작거리나 혹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일반인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높은 연봉에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월급을 받고 우리나라의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로 세우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나의 어떤 국가의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애국심과 최소한의 도덕적 마인드가,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원장 추천제는 이 김명수라는 정말 간악하고도 사악하고도 가장 최악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추천제는 그야말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법원장들을 진짜 희화화, 반장 선거에 나온 반장 후보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법원장이 되면 이로 시작되는 그런 공약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말을 하늘같이 떠받들겠습니다. 이게 법원장으로 나온 후보들이 법관한테 까마득한 후배들한테 할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지 아세요? 재판 지연 있잖아요. 재판 하나 2년 3년 끌고 근데 그러면 법원장이 나서서 어이 누구 판사 이거 왜 이렇게 늦나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천제를 하니까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재판 지연이야말로 가장 최악이다. 뿌리 뽑겠다. 재판 지연이 사실 우린 정치적으로 이재명이나 이화영 같은 자만 지금 들여다보지만 일반적으로 사기범들 있잖아요. 다 재판 지연되면 어떻게 되죠? 재판이 빨리 끝나야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말이죠. 그런데 재판이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진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추천제 안 된다. 일단 첫 번째 인사는 시간이 없으므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 인사부터 좀 두 번째 인사철이 돌아오니까 법원장 추천제를 좀 더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안을 내놓고 있는데 진짜 열받습니다. 법관 대표회의에서 없애야 할 근거를 얘기해봐라.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법원장 추천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판사 나으리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법원장 추천제가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 및 이원화 제도, 지법과 고법 인사를 분리하는 것, 이원화 제도의 정착에 기여해왔다. 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이들의 아마 이 목표는 이걸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법원장이 옛날에는 다 고법 부장판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원장 추천제를 하면서 지법 부장판사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법관 대표회의는 지법에 있는 판사들이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고자 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여론도 봐야죠. 이 판사들의 여론. 자, 판사들의 그 여론은
어떻게 나왔냐?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관련 법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법관 중 84%가 현재 인기 투표식 법원장 추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법관 대표자 회의에 계신 판사님들, 이 84%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이 설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군요. 단점만을 부각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설문을 구해서 봤어요. 설문이 이렇습니다.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방식의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 읽었죠? 이게 지금 법원장 제도의 단점이 0.05g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객관적인 질문이었잖아요. 아니, 이 정도의 문장을 오독을 할 정도라면 판사의 자격이 있으실까? 어떻게 그 여자 여부를 그렇게 따져야 되는 판사가 되실 수 있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반장 선거처럼 재판을 잘하거나 법리에 밝은 판사보다 동료 선후배 판사 한테 잘 보이고 인사 잘하고 교류가 넓은 판사가 되는, 아니 실력으로 법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난 여러분들의 딸랑이가 되겠습니다. 내가 딸랑이 법원장이 될게요. 라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득표 활동을 하던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되는 이 해괴한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의 피눈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판사들이 직접 나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는 제발 좀 이제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장 추천제와 함께 정말 우리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지은 어떤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 혐의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죄를 받으면 됩니다. 자, 법관 대표자 회의가 아무리 김명수가 싸지를 넣어놓은 변들을 옹호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저런 법관 대표자 회의에 일부 남아있는 인권법 내지는 우리 법 내지는 김명수가 꽂아놓은 그런 실력도 없는 그런 판사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 정의가 바로 잡히고 지연된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피해자들이 없게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이 더욱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면서 이런 법원장 추천제를 폐지하는데 좀 더 앞장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요, 갑자기 우리나라에다 대고 자, 무비자로 중국에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비자라는 건 사실 굉장히 특혜입니다. 15일 동안 관광이든 뭐든 어떤 목적이든 어쨌든 비자 없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갑작스럽게 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럴까요? 중국은 바로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외교부는 전랑 외교라고 하죠.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대해왔던 중국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K-팝, K-드라마, K-컨텐츠를 그대로 무단으로 베껴서 장인애들 프로그램으로 만들고도
얼굴 하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K-팝 다 막아놓고 K-드라마 다 막아놓고 다 우회적으로 불법이죠. 가져다 보고서는 이 드라마가 어떻다 저 드라마가 어떻다 품평을 해대면서 비난을 하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 바로 한국 전쟁에서 자신들이 들어와서 인민군과 함께 우리 국군과 그 다음에 미군과 연합군과 교전을 벌였던 그 전투를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고 이런 정말 포악하고도 정말 불법을 자행하는 사기 집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매년 중국, 일본, 한국, 동아시아 3국의 국민들에게 서로의 호감도를 조사하면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매년 높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매년 호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무비자를 선언한 겁니다. 그냥 이게 협상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와 관련돼서는요 끊임없이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예요. 네가 그걸 들어주면 우리도 들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주중 한국 대사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무비자 선언을. 물론 우리만 딱 한 건 아닙니다. 9개국이 이번에 무비자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그 9개국 중에 한국 하나의 나라로 들어간 건데 사실 그 8개 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가 중국에 예를 들어 무비자를 했을 때 중국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영향, 외교적 영향, 외교적 영향이야 자신들의 우방국을 만드는 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 9국의 전체적으로 GDP, 그러니까 9국을 비교했을 때 GDP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그런 레벨이라든지 G20 안에 포함된 여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이번 무비자 지금 선언이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쉐쉐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중국이 한국이 이쁘다고 갑작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중국의 비자는 사실 악명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다시피 직장, 학력, 부모, 배우자 직업과 나이 이런 개인 정보를 전부 다 요구해서 아이씨 내가 안 가고 말지 하는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깐깐하게 굴었습니다. 단순 여행 목적에도 10만 원이 넘는 사설업체 비자 대행을 쓸 정도로 이렇게 발급 요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안 한대요. 그냥 15일 동안 비자를 면제해 준대요. 자, 그러면 이 중국이 어떠한 속내를 갖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중국 이미지를 개선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북한의 러시아 전 용병 참전이에요. 이건 중국으로서는 참 깜짝 놀랄 일이지요.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까지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주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권국가야, 자주 주권국가야 라고 선언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양쪽을 계속 오고 가며 밀당을 하면서 얻어낼 것 얻어내는 그런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5대5는 아니에요. 중국의 비중이 훨씬 높아요. 러시아보다. 그건
땅이 접해져 있는 면적과도 비례해요. 땅만이 아니라 강으로도 얘기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있고 접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사실 거의 다 중국과 맞대고 있지 러시아는 끝에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접촉면으로 보더라도 왜 접촉면이 중요하냐? 그만큼의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물적인 그런 교류가 그 면적, 접촉면만큼 사실은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아이고 이거 주면은 조금 북한이 좀 말 좀 듣겠지 한 1년 말 듣겠지 하면서 이제 이 물자를 조금씩 이제 쥐락펴락 했잖아요. 근데 북한이 말이죠. 그런 중국을 도외시하고 러시아에 참전을 한 겁니다. 이 참전이라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인마 6.25 때 말이야. 소련은 그야말로 참관단만 있었어. 저 비행기 때문에 비행기 교관을 포함을 해갖고, 전략 전술과 관련돼서, 지도를 좀 하려고, 소련군 간부들만, 좀 몇 명 와 있었지. 우리는 말이야, 모택동 아들까지 참전시켰어. 얼마나 많은, 말이야,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 아니었어요. 당시에 참 북한과 소련과 중국은 비겁합니다. 미국과 유엔군을 외세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요. 소련은 절대 참전하지 않았다. 파견하지도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요.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자원봉사 하듯이 마치 자원봉사라는 뭐 그런 식의 명목으로 자원했다. 형제국을 돕기 위해서 중공의 지도부가 명령한 정식 군대가 온 게 아니라 팔로군이 온 게 아니라 자원해서 형제국인 북한을 도우러 왔다. 이건 외세의 개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에 불과하지. 지금 그 포장하면서 장준호 전투 미화하는 영화는 왜 만들었대? 자기네 모택동 아들 죽은 걸 왜 그렇게 미화시킨대?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밀착하네. 우리를 완전히 소 닭 보듯 하네. 김정은이 이거 균형이 안 맞는데 하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우리나라에 일단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일과 관련돼서 그 역대 어떤 정권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미일 공조에 어쨌든 이 틈새를 노려본다. 1. 그리고 북한에다 대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 계속 러시아하고만 놀아? 알았어, 우리도 대한민국하고 놀 수 있어. 라는 대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도체와 관련돼서 중국 기업에 간 우리 교포?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체포됐잖아요. 그거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지금 중국에 대한 이미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지금 또 나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비자를 면제시킴으로써 어떤 전기를 좀 마련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획책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고 무비자를 행하라. 근데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린 제주도는 지금 일정 기간 중국인에 대해서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식으로 얘기하면 육지, 대한민국에도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우리 육지에도 무비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어쨌든 정치, 경제, 외교적인 함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그런 속내, 검은 속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휘둘리진 않는지, 경계를 하면서도 앞으로 미칠 또 경제적인 영향이나 외교적인 영향, 우리도 어쨌든 중국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똑똑하고 사태 파악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연하게 중국과의 지금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날씨가 오늘 오후부터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낮에 잠깐 반짝 덥다고 해서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나오시면 건강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킷이라든지 혹은 얇은 어떤 티 같은 거를 하나 더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 몸의 어떤 그런 온도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천사님, 그 영화 저 진짜 좋아해요. 타락천사라는 영화. 준경상님 만든 감독이지요. 골프 여신님, 또 서민길님, 사필기정님,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또 인사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 들려드린 멸콩, 이종근의 HQ, 죄송합니다. 이종근의 HQ 여기서 서서히 문을 닫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도 아투TV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라서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종근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